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근교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듣고도 믿기지 않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남편이었던 인간과 그의 가족들이 제 오빠의 보험금 5억을 빼돌린 그런 경악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당시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작은 철강 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어서 시댁과 친정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시부는 집에서 쉬고 계셨어요.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한 이후로 쉬신다고요. 그런 시부를 대신해 시모는 동네 슈퍼에서 일하고 있었고 시누이는 집에서 웹페이지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빠는 오랫동안 택시를 운행하셨고 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하셨어요. 오빠는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처음부터 남편이 그런 인간 쓰레기였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난 건 흔히들 하는 소개팅이었어요. 남편은 한 달이 건너 지인이었는데 제 사진을 보고 소개를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보니 괜찮은 것 같아 소개팅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만난 남편은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세 번째 만남 이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 남편은 다정했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매사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죠. 평생 성실하게 사시는 아빠를 보며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만났다는 기분마저 들었죠. 그렇게 행복한 연애 3년 끝에 저희는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할 거라 확신했어요. 꿈에서만 그리던 남자와의 결혼.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가던 시점에 남편이 숨기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댁에 빚이 있더라고요. 시부가 사업 망하면서 생긴 빚이었는데 남편이 그걸 갚느라 수익 대부분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 본인 명의로도 빚이 있더라고요. 시부의 빚을 갚기도 했고 사업 운영자금으로 쓰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하여튼 그 빚을 다 합치면 5억이었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었고 그런 큰 빚이 있다는 걸 숨겼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분명 사실을 털어놓을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워낙 성실하니 함께 극복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더라고요. 서로 더 배려하게 되고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이해해준 저에게 고마워하며 더 잘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와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 기분 따윈 생각지도 않고 무시하는 말을 하곤 했죠. 그 시작은 늘 그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은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너희 오빠는 왜 장가를 안 가는 거니? 들어보니까 벌이도 꽤 되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니?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친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려나? 듣기 좋은 꽃노래도 사흘이면 질린다던데 만날 때마다 친정을 이런 식으로 들먹이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사실 하자로 따지면 집안에 빚이 5억이나 있는 걸 숨기고 결혼한 그 집안이 더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제사를 가지고도 핀잔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땐 제사를 지냈었지만 현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었는데요. 다른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아빠가 엄마 힘든 것이 보기 싫다며 제사를 없앤 것이었어요. 그 덕에 명절이 되면 엄마는 주방을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곤 했고요. 저는 그런 결단을 내리신 아빠가 자랑스럽고 좋았는데 시모는 또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사도 그래. 어떻게 제사를 없앨 수가 있니? 그건 집안 법도를 다 무시하는 짓인데. 그러다가 조상들이 노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하여튼 네 친정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더는 듣고만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시모를 보며 싱긋 웃으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빠도 다 생각이 있으셔서 없애신 거라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빠가 힘든 결정 내려주신 덕에 엄마도 이제 고생 덜 하셔도 되고요. 저희 친정은 다 만족하고 있으니 괜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짜증을 낸 것도 아니었고 화가 난 것을 티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낭창하게 말하니 시모도 당황한 듯 별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다 한들 제 화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하지 않기 위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가끔씩 우리 친정이나 오빠에 대해서 막말하시는 거 나 솔직히 기분 나빠. 오늘 내가 웃으면서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당신이 다시 한번 말 좀 해줘. 그런 이야기 내가 불편해하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나 더는 이런 문제로 어머님이랑 기분 상하기 싫어서 그래. 당연히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입장을 바꿀 필요도 없이 누가 봐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저를 위로하거나 이해해 주기는커녕 휴모의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가 말만 세게 해서 그렇지 진심이 아니었을 거야. 다 걱정돼서 그렇지. 마음은 여리셔.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마음에 담아놓지 말고 흘려들어. 솔직히 남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굳이 더 말을 보태 싸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의 생각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 후 다행스럽게도 시모의 핀잔이 줄어들어 그럭저럭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통 터치를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엔 신우이 때문에 속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자주 오더라고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동생이 생긴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점점 저희 집을 편의점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 먹고 제 화장품을 허락도 없이 쓰곤 뚜껑도 닫아두지 않더라고요. 립스틱이나 향수 등은 말도 없이 가지고 가기도 했고요. 거기다 옷장을 뒤져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데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언니, 이 옷 놔주면 안 돼요? 나도 이런 옷 한 벌 좀 가지고 싶었거든요. 나한테도 잘 어울리지 않아요? 나 줘요. 어? 기분 나쁜 적이 있기도 했지만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걸로 굳이 굴거부스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10만 원, 20만 원씩 빌려간다 싶더니 점점 그 금액이 커지더라고요. 당연히 단 한 번도 갚지 않았고요. 적은 돈이 점점 쌓이기 시작하니 몇백은 금방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조심스럽게 신우이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빌려간 돈 있잖아요. 그거 언제쯤 줄 수 있어요? 이랬더니 신우이 반응이 기가 막혔어요. 금방 줄게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설마 떼어먹게 하겠어요? 그런데 언니, 가족끼리 너무 속 좁게 구는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용돈 줬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겠다. 그걸 또 달라고 하는 건 뭐람? 가족끼리? 너무 당당한 태도에 순간 제가 잘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더욱더 금전적인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기가 막혀 신우이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가족이니까 이런 금전적인 문제는 더 깔끔하게 해줘야죠. 그럴 거면 애초에 빌려달라는 말 대신 그냥 달라고 했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여유 있을 때 갚아주면 고맙겠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만약 신우이가 힘든 상황을 설명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좋게 이야기했다면 그냥 받지 않겠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우이의 태도에 저는 더욱 화가 났고 그 돈을 무조건 받아내기로 다짐하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신우이의 만행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시도 때도 없이 놀러 오는 것도 모자라 자고 가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돈 문제도 있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는 것을 맡겠노라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바꾸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일로 당연히 출근을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신우이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를 하느라 집안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니 방문을 열고 나와 짜증을 내더라고요. 언니! 나 자고 있는 거 몰라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술 안 깨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하여튼 앞으로는 조심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분명 우리 집인데 왜 제가 바쁜 아침부터 이딴 소리나 들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출근을 해서도 그 화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전 퇴근길에 남편을 따로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가씨 우리 집에 좀 그만 오라고 해. 당신도 아침에 봤잖아. 왜 내가 내 집에서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아직 어려서 그렇지. 그냥 당신이 귀엽게 좀 봐주면 안 돼? 아유, 막내 동생이 철이 아직 없구나 하면 되잖아. 32살이 뭐가 어려? 철이 들고도 남을 나이인데. 그리고 아무리 철이 없어도 아침에 그 행동은 선 넘는 행동이지. 평소에도 그래. 내 옷장이 본인 옷장도 아니고 마음대로 뒤져서 입고 나가고 액세서리도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주지도 않아. 당신이 생각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고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오지 말라고 하면 동생도 섭섭해할 거란 말이야. 왜 나만 이해해야 해? 난 더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당신은 내가 힘들고 섭섭한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나도 섭섭하고 나도 힘들어. 그것도 편히 쉬어야 할 내 보금자리에서 말이야. 하여튼 난 불편하고 기분 나빠서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줘. 그 뒤로도 남편은 저를 붙잡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감정 싸움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결국 제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신우이는 집에 오는 횟수가 확연하게 줄더라고요. 오더라도 집 앞에서 건네줄 것만 주고 간다든지 잠시 들어와서 목만 축이고 가곤 했어요. 신우이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섭섭한 기색이 역력했죠.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보단 낫기에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평화로웠어요. 남편도 시간이 지나니 섭섭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고 다시 화목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날만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던 어느 날 남편이 가까스로 찾아온 평화에 죄를 뿌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돈 관리 같이 하는 건 어때? 앞으로는 당신 월급 나한테 입금해줘. 그러면 관리는 내가 해줄게. 아무래도 돈 관리는 여자보다 남자가 하는 게 낫잖아. 황당하더라고요. 애초에 결혼하기 전부터 돈 관리는 따로 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니 조금은 이상하기도 했죠. 거기에다 돈 관리할 사람을
상의해서 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본인이 하겠다는 식이니 더욱 반감이 들더군요. 돈 관리는 무조건 남자만 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왜 굳이 당신이 해야 하는 건데? 그리고 돈 합칠 거면 각자 통장부터 오픈해. 서로 시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나중에 확인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굳이 통장까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나 믿고 좀 맡겨주면 되잖아. 내가 그래도 남편인데 날 못 믿는 건 아니지?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할 테니까 그냥 믿고 맡겨. 급기야 남편은 막무가내로 돈을 맡기라며 우기기 시작했죠. 조리 있게 왜 돈을 합쳐야 하고 왜 관리는 본인이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우기며 몰아붙이니 더욱 그 뜻에 맞춰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본인 통장은 보여줄 생각도 없었기에 더욱더 싫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 관리를 할게. 당신도 나 믿잖아. 사업하느라 바쁜 당신보단 내가 더 낫지 않겠어? 그건 좀 그렇지. 내 돈은 사업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라 안 돼. 그리고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이러지 말고 지금처럼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할게. 당신이 싫은 건 나한테 시키지 마. 당신도 싫다는 거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남편은 그날 기분이 상한 듯 말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본인 돈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왜 제 돈만 관리하겠다는 건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시댁비 갚는데 제 월급까지 쓰려고 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이 대화가 오가고 난 후부터 남편이 저에게 시댁 생활비를 도와주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에 수익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100만 원만 좀 주면 안 될까? 100만 원이나? 요즘 그렇게나 힘든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 집 이자 내고 생활비 하고 하면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내 생활비에도 좀 보태고. 우리 집에도 생활비 좀 보내주게. 나 없으면 힘들어서 말이야. 이번만 부탁할게. 처음엔 이렇듯 미안해하며 부탁을 해오니 도와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워낙 경기도 없고 남편 혼자 감당하기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부탁을 다 할까 하는 마음에서요. 거기에다 이번만이라고 하니 한 번 정도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되더라고요. 저도 힘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힘들어할 남편을 생각해서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부턴 150만 원씩 줘. 아니, 나한테 주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엄마 계좌로 보내주면 되겠다. 괜찮지? 고작 50만 원 차이잖아.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순간이지만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만 원도 힘든데 150만 원이라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와 태도였죠. 여보, 이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렇게 말해놓고선 그 뒤로 다달이 나한테 돈 받아갔잖아. 나 그것만 해도 충분히 부담스러운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이 힘들다고 하니 참았던 거였어. 그런데 150만 원을 달라고? 고작 50만 원 차이잖아. 조금만 절약하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금액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냐고. 우리 집에도 용돈 한 푼 못 드리고 있는 마당에. 당신 부모님 먹고 사실만 하잖아. 우리 집은 빚도 있고 엄마 혼자 일하시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가족 좋은 게 뭐냐? 이럴 때 도와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힘들다고 하면 좀 도와주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따지고 들어야 되겠어?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더불어 화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죠. 저도 힘든 것을 참으며 베푼 호의가 더 과하고도 당연한 요구로 돌아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사실 만한 거랑 생활비 보태드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나도 자식인데 우리 부모님은 챙기지도 못하는 와중에 당신 집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난 못해.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 집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때까지 도와주던 100만 원도 앞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150만 원이 아니면 100만 원이라도 줘야지. 나한테 돈 맡겨놨어? 부탁하고 사정해도 도와줄까 말까인데 당연히 내놓으라고? 너 당신네 집안 ATM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해. 결국 돈 문제로 저희는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화가 난 듯 했지만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고 화가 난 건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크고 작은 갈등들이 쌓여갔습니다. 시모의 친정무시, 시누이의 무례함,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까지. 하지만 그래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했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제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건설 현장 관리에 나갔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거예요. 병원 응급실로 급히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신마비라고요. 목 아래로 전부 마비됐다고.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부모님은 울고불고 하셨고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만 하던 오빠가 이제 평생 누워 지내야 한다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남편도 처음 며칠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병문안을 오더라고요. 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등 돈 이야기가 나오자 티나게 발길을 끊어버리곤 아예 오빠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친정에다 돈을 퍼다 줄까 싶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당신 설마 당신 집에 돈 줄 생각 아니지? 아니, 형님이 그렇게 되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힘든 건 아는데 우리도 넉넉하진 않잖아. 넉넉하진 않아도 조금은 보탤 거야. 적금이라도 깨든지 해야지. 뭐? 당신 들고 있는 적금도 있었어? 그런 돈이 있으면 당연히 날 도와줬어야지. 왜 병원비로 써? 당신한테 나보다 당신 친정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된 인간이 생사를 오가는 오빠와 자신을 두고 저딴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솔직히 평소에 시댁 일이라면 버선발로 나서는 인간이 할 말은 절대 아니었죠. 당신은 지금 그딴 말이 하고 싶어? 우리 오빠 언제까지 누워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아직 의식도 없다고. 그런 사람이랑 당신이랑 똑같아? 그리고 내 돈이야. 당신이 돈만 생겼다 하면 시댁에 돈 퍼다 부을 동안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 내 돈으로 내가 뭘 하든 당신은 신경도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계속 돈 때문에 남편과 부딪히니 쉼적으로 많이 지치더라고요. 거기에다 제 적금을 깬다고 해도 병원비를 맞기엔 부족했기에 그저 막막했습니다. 얼마가 언제까지 들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보험과 실손보험을 합쳐서 보상금 10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소 보험에 관심이 많던 오빠가 실손보험을 잘 챙겨 들어놓은 것이었죠. 처음엔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만 했어요. 오빠의 평생 치료비랑 생활비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보상금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날부터 남편이 갑자기 친정과 병원에 자주 가자고 하더군요. 형님 아직도 많이 안 좋으시지. 오늘 퇴근하고 같이 병원에 좀 가자. 가는 김에 장인어른 장모님 밥도 사드리고 말이야. 걱정 때문에 끼니도 제대로 안 챙기실 거 아니야. 연애할 때도 이렇게 친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효자 행세를 하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간 미안했던 것이 있으니
이제라도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집안에 힘든 순간이 오자 남편이 친정에 아들 노릇을 해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요. 아니,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혼은 생각하게 해도 싫을 만큼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오빠와 부모님을 챙겼고 부모님도 이런 남편에게 항상 고맙다, 고생이 많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저도 덩달아 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며 그간의 앙금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가 돈독해지는 사이 보험금 10억이 입금되었어요. 오빠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수술비와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고 오빠의 완쾌만 바라면 된다는 것에 더 없는 안도감이 들더군요. 이제 더는 나빠질 것도 없이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보험비가 입금되고 일주일 뒤부터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재무설계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아는 재무설계사 한 분 모셔왔어요. 아무래도 큰돈이 한 번 들어왔으니까 관리도 중요하실 것 같아서요. 병원비가 한 번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단 차에 잘 됐다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친정일에 신경을 쏟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을 받기도 했죠.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재무설계사는 남편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전문적인 자료들을 내밀며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큰 금액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도 생기고 자칫 손해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일단 통장과 도장을 주시면 제가 채권, 적금 등으로 안전하게 분산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날 겁니다. 대사에선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적었지만 실제로는 온갖 어려운 말과 함께 자료들이 오가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부모님은 더욱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남편이 소개해 준 사람이기에 믿고 자금을 맡기기로 한 것이었죠. 부모님은 통장과 도장을 남편에게 넘겨주었고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책임지고 잘 정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이 다시 그 재무설계사를 데리고 친정에 왔어요. 이번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더라고요. 자, 여기 정리가 다 됐습니다. 채권에 3억, 적금에 2억, 나머지 5억은 통장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서류는 복잡하고 글씨도 작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대충 훑어보시고 사인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봤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서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어야 했는데 제 믿음을 산산조각 낼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2~5달쯤 지났을 때일까요? 엄마가 아무래도 이상하시다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딸, 이서방 요즘 많이 바쁘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직 적금 통장을 못 받았는데 그리고 채권 증서도 준다고 하면서 안 줘서 말이야. 당연히 다 처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 엄마에게 티를 내지 못했지만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각종 서류와 통장을 달라는 제 말에 이리저리 회피를 하기 바빴어요. 아, 그거 회사에 있어. 내가 조만간 가지고 당신 집에 들릴게. 다 잘 처리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줘. 통장에 있는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증서나 통장 좀 늦게 드린다고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그럴싸하게 둘러대는 듯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회피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친정에 오갔다는 말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기다리란 말만 하고요. 이상한 남편의 행동에 싸한 느낌이 들자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되었죠. 남편이 굳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평소 남편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나 패턴은 알고 있었던 터라 쉽게 잠금을 풀 수 있었죠. 이리저리 살펴보면서도 설마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설마 오빠의 치료비와 앞으로의 생활비에 손을 댔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카톡을 보는 순간 제 믿음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거기엔 재무설계사로 소개했지만 사실은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과 나눈 대화가 남아 있었거든요. 야, 너 오늘 죽이더라.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헛소리를 잘하냐? 다 알고 듣는 나도 순간 네가 진짜 재무설계사인가 싶었다니까. 말도 마라. 진짜 들키면 어찌나 떨리든지 어쨌든 잘 넘어간 것 같아서 다행이네. 다 네 덕이지. 고맙다 친구야. 수고비는 방금 입금했어. 300만 원. 200만 원 준다더니 300만 원이나 보냈어. 친구가 좋긴 좋네. 그럼 덕분에 빚 5억 한 방에 갚았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하여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비밀 보장 알지? 당연하지. 나는 입 꽉 다물고 있을 테니 너나 들키지 마라. 서로 곤란해지니까.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질 뻔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죠. 더 확인해봤어요. 시모와 나눈 대화도 있었습니다. 아들, 일 잘 해결됐어? 돈은 받았어? 돈도 다 받아내고 빚도 다 갚았으니까 엄마도 일 당장 그만둬. 이제 빚도 없는데 아들이 주는 생활비 받으면서 살아도 되잖아. 정말? 역시 우리 아들이 효자라니까. 우리 아들 덕에 이제 나도 친구들처럼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되겠구나. 당연하지. 내가 다달이 용돈 두둑하게 줄 테니까 이제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하셔. 돈 걱정은 하지도 말고. 휴대전화 화면 위로 분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등 오만 감정이 한 번에 뒤섞이며 손까지 부들부들 떨려오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닌 오빠의 생명줄을 쥔 돈을 노리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물소리가 끊기고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카락 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가져두었습니다. 그리곤 표정 관리를 하려고 갖은 애를 썼죠. 아무것도 모르고 웃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화가 거꾸로 치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온갖 걱정이 사라져 곤히 잠이 든 남편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는 남편을 깨서 욕이라도 하며 따지고 싶은 것을 참고 또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코까지 골며 단잠에 빠진 남편을 보며 결심했어요. 좀 더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 남편이 빼돌린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을 나락으로 보내버리자고요. 우선 남편이 자는 사이 미처 사진으로 남기지 못했던 대화 내용들을 다시금 확인하며 모조리 다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곤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자고 조언해 주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인간이 도대체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기대하며 말이에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오빠 보상금 말이야. 적금이랑 채권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친정에 통장은커녕 서류도 안 가져다 줬다며? 그게 나도 바빠서 그렇지. 장인어른 장모님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 조만간 간다고 말이야. 당신 거짓말 좀 그만해. 나 다 알아.
당신이 당신 친구랑 짜고 우리 부모님 속인 거 다 안다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마 내 휴대전화 훔쳐본 거야?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그건 예의가 아니지.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당신이야말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어떻게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오빠 평생 치료할 돈을 빼돌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돈으로 당신네 집 빚 갚을 생각을 하냐고. 우리도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다고.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는 안 힘들어? 그럼 우리 가족은? 오빠는 전신마비라고. 평생 누워 지내야 한다고.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형님은 평생 병원에 누워있을 사람이잖아. 평생 병원에 누워있을 사람한테 돈이 뭐가 필요해?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5억 남았으면 충분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 사람이 미친 게 아닌가 싶었어요.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감히 평생 누워있을 사람이라는 막말을 한다니요. 당신 진짜 미쳤구나.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 다 범죄야, 범죄! 가짜 재무설계사까지 동원해서 친정부모님 속에서 돈 빼돌린 사기 행각이라고. 사기? 가족끼리 사기는 무슨. 그냥 힘든 가족 좀 도왔다고 생각해. 그 편이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이나 편할 테니까 말이야.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당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난 원망하지 마.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끝까지 제 경고를 무시하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반성은커녕 오히려 제가 본인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친정만 생각한다고 비난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의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하기로 했어요. 모든 사실을 안 부모님은 곧장 남편 회사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남편 회사로 갔고 제가 도착했을 땐 친정아빠에게 멱살이 잡힌 남편과 그 옆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시모와 시누이가 있더라고요. 아마 친정 부모님의 방문에 남편이 시모와 시누이를 부른 듯 했죠. 너 이 자식! 감히 피 같은 우리 아들 보험비를 빼돌려?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양반이 진짜 미쳤나? 어디 남의 귀한 아들 멱살을 잡아! 그리고 막말로 속인 사람이 잘못이야? 속은 사람이 잘못이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그렇게 큰 차랑거리라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건지? 그러니까 사돈어른, 그냥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세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저희 집에 5억이라는 빚이 계속 남아있으면 언니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도 다 언니 생각해서 벌인 일이라고요. 어찌나 뻔뻔한지. 기가 다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마 여자를 때릴 수 없었던 아빠는 이 사달의 원흉인 남편의 뺨에 주먹을 내리꽂았어요. 그 덕에 시모와 시누이는 종말이라도 온 사람처럼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부리기 시작했죠.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당신 미쳤어? 오빠 괜찮아? 미쳤나봐 진짜. 왜 사람을 때리고 그런데? 말로 하면 되지? 오빠 참지 말고 고소해. 이런 거 참아주면 버릇된다고. 두 사람은 아빠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따지고 들었고 저는 아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손가락을 거칠게 쳐내며 말했어요. 고소? 말 한 번 잘했네. 그렇지 않아도 나도 고소할 생각이거든. 고작 뺨 한 대 맞은 거랑 사기쳐서 5억이라는 돈 빼돌린 거랑 누구 죄가 더 클지 법으로 가려보면 되겠네. 콩가루 집안 냄새에 고소하지 않겠어? 자기 동생의 입에서 아빠를 고소하란 말이 나올 땐 가만히 있던 남편은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설마 고소할 건 아니지. 그냥 화나서 하는 말이지. 우리 부부잖아. 부부끼리 힘들면 돕는 건 당연하잖아. 누가 당연하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갔어야지. 누가 이렇게 범죄나 저지르라고 했어? 그리고 나 이제 당신이랑 부부 안 할 거야. 참고로 이혼 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 앞에 펼쳐질 지옥에 잘 대비하길 바랄게. 이혼?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나도 오죽 힘들었으면 당신이랑 당신 부모님까지 속이면서 이딴 짓을 벌였겠어. 빚이 허덕이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잖아.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난 당신한테 그런 감정 따위 없어. 당신한테 남은 건 분노랑 복수심뿐이야. 그러니까 꼴 같지도 않게 내 앞에서 불쌍한 척 눈물바람할 생각하지 말고 소송 준비나 해. 경고를 끝낸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흥분을 해 다툴 때는 몰랐는데 꽤 많은 직원들이 모여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마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동영상을 찍은 사람까지 제가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 훤히 보였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었다면 이혼을 하고 돈은 받아냈겠지만 형사소송은 취소했을지도 모릅니다. 무려 7년이란 시간을 부부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반성이란 없는 남편과 시댁 인간들의 태도에 저의 의지는 다시 한번 굳건해졌죠. 그렇게 소송은 시작되었어요.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남편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넣었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남편 회사 부동산, 차량, 심지어 운영자금 통장까지 전부 묶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연락 한 통 없던 남편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오더군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받아봤자 뻔한 이야기만 할 테니까요. 그땐 미안하다는 말조차 듣기 싫을 지경이었죠. 남편의 회사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 거래를 끊겠다는 곳들이 생겨났고 직원들 월급이 밀리니 직원들도 하나둘씩 퇴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급하게 이것저것 돈을 구하러 다녔다고 들었어요.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지인들한테도 손을 벌렸지만 다들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평생 받지 못할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와 동시에 재판은 끝이 났고 당연히 5억을 돌려주라는 판결과 함께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를 쳐서 막은 빚이었는데 위자료와 함께 5억을 돌려주기 위해 더 큰 빚을 지게 됐었죠. 거기에다 전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까지 나며 전 남편의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전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친정으로 찾아와 울고불고하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리더라고요. 얘야,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집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아니, 용서는 하지 않아도 되니 그 돈만이라도 나눠서 갚게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회사도 망하고 이대로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겨서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 나 충분히 반성했고 당신한테 미안해하고 있으니까 엄마 말대로 그 돈만이라도 분할로 갖게 해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눈물이 처량해 보이기는커녕 악어의 눈물처럼 느껴지더군요. 웃기시네. 분할로 갚게 해주면 처음 몇 달만 잘 갚다가 입 싹 닫고 잠수 탈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이랑 살 때야 내가 다 참아주고 눈 감아줬지만 이제 남인 마당에 내가 당신을 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여보, 그러지 말고 이때까지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줘. 누가 네 여보야? 소름 끼치니까 그딴 식으로 부르지도 마. 그리고 뭐? 살았단 정? 그 고운 정, 미운 정을 분노로 바꾼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바로 너야, 너. 사기죄로 스토킹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란 말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 시모는 입을 떡 벌리고 있었고 전 시누이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들 못지않게 하얗게 질린 전 남편을 데리고 불이 나게 도망을 치더군요. 감옥엔 가기 싫었던 모양이었죠. 그날 이후로 전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은 오진 않았습니다. 아마 포기한 모양이었죠. 몇 달 후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 가족이 완전히 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하나 있던 전셋집마저 빼고 쪽방촌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거지꼴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회사는 당연히 망했고 전 남편은 파산을 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재기는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신세가 된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 되자 집에서 한량처럼 일도 제대로 하지 않던 전 시누이는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밤낮 없이 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빚의 굴레에서 평생 못 벗어날 집안이 된 거죠. 한때는 제게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냐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빚 때문에 가족끼리도 싸운다고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소식들을 듣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오빠 재활치료에 최선을 다했어요. 서울에서 가장 좋다는 재활병원으로 오빠를 옮겼습니다. 전담 간병사도 고용했어요. 제가 24시간 오빠를 케어할 수 없으니 경력 많은 분으로 모시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될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발가락부터 시작해 손가락까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데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까지 희망과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날부터 오빠는 더욱 열심히 재활에 몰두했어요. 그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그 힘든 재활을 다 이겨냈죠.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나자 오빠는 휠체어를 타고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가 되었어요.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스스로 휠체어 조작을 하며 돌아다닐 수는 있는 정도가 된 것이었죠. 물론 혼자 생활이 힘들어 간병이 분이 케어를 해주시긴 하지만 거기까지만 해도 오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해준 오빠 덕분에 부모님의 마음에도 안정이 찾아왔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시며 봉사도 다니시고 가끔은 두 분이 여행을 다니기도 하실 만큼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작은 디저트 가게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따놓았던 베이킹 자격증이 이런 식으로 쓰일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주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6개월 만에 단골 손님도 꽤나 생겼고 입소문이나 그날 만든 빵이나 간식거리는 가게 문을 닫기도 전에 다 팔리곤 한답니다. 가끔 부모님이 봉사를 가실 때면 넉넉히 챙겨보내곤 하는데 다들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주말이면 오빠랑 부모님이랑 외식도 가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녀요.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제 앞날을 위해 열심히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 보려고요. 제 인생에 없을 이혼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